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 이진한 의학정보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의정부에 와 있는데요. 디지털 헬스케어 전쟁이라는 책을 쓰신 저자 바로 노동훈 원장님을 직접 만나서 이 책 내용 중에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의 창의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에 대해서 직접 만나서 얘기 듣고자 찾아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소개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디지털 헬스케어 전쟁 저자 의정부 네. 카네이션 요양병원 노동훈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 책이 정말 아까 우리 1부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전쟁을 소개를 해서 우리 다양하게 네.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 디지털 헬스케어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창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네.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는 말씀 기자님 들어보셨죠? 네네. 네, 올해부터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막 자. 지원자는 적고 대학은 남아돌고. 네, 네. 걱정입니다. 네. 네네. 그러면 현재 초, 중, 고, 대학으로 이어지는 이런 교육제도가 언제 생겼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요? 제가 이 교육제도를 말씀드리기 전에 왜 교육제도가 탄생된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1623년에 영국에서 특허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당시 영국은 이제 유럽에서 뒤처진 농업 국가였었는데 네네. 특허 제도를 시행하고 특허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니까 네네. 대륙에 있는 많은 기술자들이 영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네. 영국에서 이제 명예혁명을 통해서 정치가 안정이 되다 보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네네. 자, 근데 독일은 비스마르크 철을 제상이 프랑스 프러시아 전쟁을 이기고 독일 제국을 선포를 합니다. 네네.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의 산업을 따라가기 위해서 산업을 일으켰고요. 음. 그리고 근대 교육을 도입을 한 겁니다. 음. 근대 교육은 그 산업이라는 것들이 표준화된 사람을 원했기 때문에 자본주의 초기에 그런 그 노동자들의 열악한 삶 때문에 뭐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긴 했었지만은 네. 독일은 아예 그런 어린아이들을 학교라는 그런 공공적인 교육 제도 안으로 다 넣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학생들이 공부를 해서 산업 현장에 투입이 되니까 독일이 빨리 따라잡았던 겁니다. 1880년대에 이런 근대 교육이 생기게 된 것이고요. 네. 제가 1980년도 어렸을 때 제가 그 KBS에서 어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퀴즈 프로그램을 봤었거든요. 그때 나왔던 퀴즈 프로그램의 마지막 정답이 뭐였냐면은 매스 미디어, 매스 프로덕션, 매스 커뮤니케이션이었습니다. 우리는 1980, 독일은 1880년. 네네네. 근데 우리는 왜 1980년이냐면은 그때 이제 중화공업이나 이런 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런 그 지금 형태의 공교육이 통했던 거죠. 네네. 근데 3차를 지나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고 사람의 창의력이 더 중요하게 되니까 네네. 사실은 이런 현재의 교육 방식은 조금 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창의력 이게 결국 그게 중요한 핵심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네네. 2012년 네네. 서구의 미국에서는 무크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매시브, 아, 온라인, 네. 오픈, 그 다음에 뭐 그 코스라고 해서 대량의 그런 교육을 무료로 해주는 것들. 그렇죠. 대학의 유명 강사, 네. 그죠? 네. 연강하는 외국에 계신 네. 분들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강의를 듣고 또 온라인으로 피드백을 줄 수 있는데 이 말은 예전보다 지식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식은 이미 어디에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몇 번만 검색하면은 네네. 내용이 다 나오거든요. 그렇죠. 요즘 다 나오죠.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 교육은 아, 입시를 해서 국영수를 바탕으로 암기 과목을 잘해서 S대, Y대, K대 순으로 쭉 가는 입시를 아직도 하고 있거든요. 저는 문제가 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있지만 가장 뭐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을 공정합니다. 하십니다. 공정합니다. 그 수학능력 시험을 국내에 도입하셨던 고려대학교 박도순 교수님께서 얼마 전에 그 신문에 이제 짤막한 기사를 제가 봤었는데 네네. 본인이 만든 수학능력 시험이지만 현 시대는 맞지 않다. 창의력을 측정하기는 적합하지 않다. 네. 다만 절차의 공정성이나 뭐 객관성을 확보하기 좋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네. 저는 이미 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뭐 전공의 시절에 신장 검사할 때도 네네. 뭐 다 손으로 예, 다 예. 계산하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이제 비뇨기과 전문의다 보니까 네. 예전부터 때 그 신장 기능, 콩팥 기능을 검사할 때 네네. 코크라프트나 MDRD식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제가 이제 이렇게 앱으로 계산하니까 옆에 계시는 저희 과장님이 대노하시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렇게 숫자로 뭐 0.5를 곱하고 뭐를 곱하고 몇 분에 하는 거하고 네네. 이게 만들어진 앱에 계산하는 거 얼마가 더 빠를까요? 네. 근데 제가 예전에 공대를 다니다가 의대를 왔기 때문에 공대에서는 이미 공학용 계산기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왜 이거를 안 쓰나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인식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앞으로 이제 그 아까 디지털 헬스케어의 제일 중심성이 사실 인공지능이고 인공지능이 이제 발달되고 하면 할수록
사람들 직업이 더 위태롭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실 창의력 맞습니다. 중요한데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인공지능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해야지 되거든요. 아니 뭐 알파고가 지금 사람을 이기고 있는 시대인데 그래도 인공지능이 하지 못하는 하지 게 못하는 게 있습니다. 해리 할로우라는 그 네네. 학자가 실험을 했었습니다. 애착이 발달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해서 네네. 원숭이를 상대로 실험을 했거든요. 철사로 원숭이를 만들어 놓고 한쪽에는 그 이제 모유를 주고요. 또 다른 철사 원숭이에는 따뜻하게 담요를 해놓고 안에 전구를 계속 따뜻하게 만들어줬거든요. 네네. 자, 그렇게 하니까 원숭이가 먹이를 먹을 때만 철사 원숭이에게 가는 거예요. 항상 털 엄마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아, 그리고 자, 먹이가 충분히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피부 접촉을 통한 애착을 형성하지 못한 원숭이들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회성이 떨어지는 네네.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겼었고, 네네. 그게 심각한 경우에는 자해 행위까지 하는, 사람도 똑같거든요. 사실 이게 일반화하기는 좀 어렵지만 네네. 어렸을 때 우리가 부모에게 얼마나 애착 형성을 잘 하느냐가 그 아이에게 자존감이 높고 또 자기를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인데, 네네. 사실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이 하기에는 좀 모자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 그래서 이제 사람에 대한 그런 따뜻한 마음, 뭐 네네. 이제 인간을 이해하는 마음이 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다음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프로그래머가 코딩을 할 때 미리 나왔던 결과에서 답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창의력인 부분은 사람들보다는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네. 물론 이 부분도 시간이 지나면 따라잡힐 수 있겠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창의력을 기르는 방법은 네. 자기가 하는 일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저처럼 의학을 전공했지만 인문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관점으로 제가 환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것처럼 네네. 자기가 하는 분야를 기본으로 하되 다른 분야에 공부를 한다면은 네네. 거기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그 프로그래머가 코딩하기에는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아, 그렇습니다. 이게 공감 능력, 감성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확장된 데서 좀 그런 기본적인 감성을 가지고 찾아놨으면 여전히 우리 인공지능보다는 아무래도 우리가 좀 뛰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인공지능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시대가 이제 넘어오게 되면서 우리 직업을 좀 위협하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아주 심각할 것 같습니다. 네네. 2014년 골드만삭스에서는 600명의 그 애널리스트, 주식을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켄쇼라는 인공지능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600명의 트레이더가 한 달 동안 해야 될 일을 3시간 40분 만에 끝을 냈고요. 수익률이 더 좋았습니다. 자, 다음 날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598명이 실직을 했고요. 네네. 2명이 살아남았습니다. 인공지능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약사님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네네. 저희 병원에도 약국이 있고 약사님이 조제를 열심히 하시지만, 통계적으로 봤었을 때 인간 약사는 100건의 약을 조제하면 네. 평균 1.7건의 조제 오류가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에 있는 그 메디컬 센터에서 이런 인적 오류를 없애기 위해서 정말 별의별 것들을 다 해봤는데 결국은 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인공약사를 도입을 했습니다. 40만 건을 조제를 했거든요. 네네. 기자님, 오류가 몇 건이었을까요? 한두 건? 네, 정답입니다. 빵건입니다. 빵건. 그 틀렸네요. 그 빵건이네요. 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대단한데. 예. 환자들이 인공약사를 더 선호합니다. 아, 이유가 뭘까요? 아니 인공 약사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네요. 결과적으로. 네, 맞습니다. 오류가 없는 걸 발표함으로써 더 신뢰감을 높게 만드는 건데. 인공약사는 100% 위생하다라는 겁니다. 위생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하다 보면 그 먼지도 쌓이는 거 다 청소해야 되는데. 사실. 네. 그래서 그 기계를 관리하는 사람만 직업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제가 책에서 또 하나 썼지만,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철도를 만듭니다. 악덕 업주가 와서 이제 터널을 파는 기계를 가지고 왔으니까 너희도 다 해고할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모여가지고 사람과 기계가 시합을 하게 해달라 라고 해서 시합을 했어요. 제가 봤던 영화에서는 사람이 이겨요. 아마존고 들어보셨죠? 네네. 아마존고는 뭐 센서, 카메라 바로 그냥 뭐 가서 네. 그냥 네. 뭐 가기만 들고 하면 나가면 결제가 끝입니다. 오류도 없습니다. 머리도 없죠. 오래 줄 설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자리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야. 서글픈 거죠. 네. 사실 인공지능이란 것은 대졸자 정도의 사람이 루틴하게 하는 일을 대체하기 위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네. 사실 이것을 우리가 직시를 하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근데 100년, 200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었거든요. 네. 하지만 새로운 일들이 자꾸 나타났었습니다. 일자리는 새로 네. 나타난다는 것이죠. 나타납니다. 그럼 당장에 생긴 갈등 문제, 그거를 해결하는 일자리 문제는 그걸 해결해야 됩니다. 그걸 해결을 누가 해야 됩니까? 개인 의료도 필요하고 정부가 역할을 좀 해야지 되고요. 네네. 그리고 그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이 사실 그 중에 제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쪽으로 이제 자본과 또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규제를 좀 풀어주신다면은 네네. 지금 한국인은 아주 좋아요. 제조업도 잘하죠. 또 인적 자원도 뛰어나죠. 네네. 열정적이죠. 창의력도 있죠. 우리나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진짜 근면함, 성실함, 창의력이 정말 세계로 뻗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관계 부서에 인력과 예산을 좀 지원해 주시고 의사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빅데이터 전문가, 인공지능 전문가, 블록체인 전문가, IoT 전문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협업을 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다면은 네네. 저는 여기 미래의 먹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네. 아무튼 디지털 헬스케어 전쟁에서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 원장님이 그 창의력, 창의성도 중요하고 인공지능 그런 시대에서도 분명히 그 필요로 하는 또 일자리 새로운 창출들이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런 것 같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또 꼭 읽어 보시고요. 또 많은 도움 받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